안녕하세요. 저는 세종병원에서 소아 및 성인 선천성 심장병 질환을 진료하고 치료하는 장소혁이라고 합니다.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연할 내용은 선천성 심장 질환의 중재 시술에 대한 치료인데요. 부제목으로는 선천성 심장병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제 선천성 심장병이 어떤 것인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보고 중재 시술이 어떤 것인지 또 중재 시술은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보여드릴 예정이긴 합니다.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심장의 구조는 이제 먼저 이심방 이심실로 되어 있고요. 머리에서 상대정맥 그리고 다리에선 하대정맥을 통해서 우심방이 혈액으로 들어오고 우심방에서 다시 삼천판 판막을 통해서 우심실로 혈액이 들어간 이후에 폐동맥을 거쳐서 폐로 간 다음에 산소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이 이후에는 폐정맥을 통해서 다시 좌심방을 들어오고 승모판 판막을 통해서 좌심실에 들어간 이후 좌심실이 강하게 수축을 하게 되면은 대동맥 판막을 통해서 대동맥으로 올라가서 머리와 팔, 다리 전신에 깨끗한 혈액을 공급을 하게 됩니다. 선천성 심장병이라는 것은 태아기에 심장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여러 원인에 의해서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서 출생아 1000명당 한 7에서 8명, 즉 대략적으로 100명에 1명꼴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종류는 청색증 발생 여부에 따라서 청색증형 또는 비청색증형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요. 병의 경도에 따라서 단순 심장병이냐 또는 복잡 심장병이냐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증상은 매우 다양해서 신생아 때부터는 수유곤란이 보이기도 하고 아이가 자꾸 늘어지기도 하고 청색증을 보이기도 하고 호흡곤란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는 커가면서 성장 지연이 보이기도 하고 호흡기 감염 자주 앓게 되거나 운동 시에 호흡곤란이 유발하거나 실신 등이 나타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선천성 심장병의 치료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약물치료, 수술치료, 시술치료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약물치료는 동맥간 개방증이라는 병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는 보존적 치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보존적 치료를 하는 이유는 약물치료에 대해서 환자가 갖고 있던 병이 어떻게 경과를 받는지 관찰한 다음에 이후 단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선천성 심장병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는 원래는 수술치료입니다. 개용술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천성 심장병의 표준치료이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는 흉부외과 선생님들께서 직접 가슴을 절개한 이후에 심장의 이상 부위를 찾아낸 후 이걸 고쳐주신 치료시고요. 다행히 우리나라에서의 선천성 심장병의 치료 성적은 매우 뛰어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한다는 것 자체는 되게 가슴이 아픈 상황일 수 있겠지만은 수술한 이후에는 대부분 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다룰 내용은 중재 시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재 시술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의 허벅지나 팔 또는 목 등에 큰 혈관이 있는데요. 이 혈관을 이용해서 여기에 도관을 집어넣고 이 도관을 통해서 심장과 주변 구조에 접근을 한 다음에 그곳에 이제 압력이나 산소 포화 등을 측정을 하고 분석을 해서 환자를 평가한 이후에 여러 가지 기구, 즉 풍선이나 폐쇄기 또는 스텐트, 판막 등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런 치료는 이제 직접 가슴 열고 심장을 보는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장비가 많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엑스선 촬영과 조영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저랑 제 옆에 있는 선생님이 이제 제 윗선생님이신데요. 두 명이서 시술하고 있고 환자분은 누워 있고요. 여기가 허벅지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허벅지를 통해서 관을 넣어서 심장을 보게 되고 이것을 파악하는 것은 이제 환자 주변에 엑스레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엑스레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목표한 곳에 조영제를 쏘게 되면서 환자의 혈관 상태라든지 심장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중재 시술의 실제 임상 증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심방 중격교선증인데요. 심방 중격교선증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의 우심방과 좌심방 사이에 격이 있는데 이 중격이라고 합니다. 이 중격의 일부가 없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럴 경우에는 좌심방에 있는 혈액이 우심방으로 새게 되고요. 그럴 경우에는 우심방으로 혈액이 많이 가면서 우심장이 이제 부담이 증가됩니다. 그것은 결국 폐로 가기 때문에 폐에도 부담이 증가되고요. 근데 다행인 것은 이런 심방 중격선 환자들은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심장이 커지거나
성장이 떨어지거나 운동 시 호흡곤란이 발생하고 쉽게 지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기에도 마찬가지로 호흡곤란과 심보전, 부정맥, 폐고혈압 등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제 학교 검진이나 건강 검진상에서 신비대가 있다라고 발견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다행히 이런 경우는 90% 정도는 환자에서 다 수술 말고 시술로 치료가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결선의 위치가 어떠냐, 모양이 어떠냐, 또는 시술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영상은 23개월 된 아기의 이제 초음파 영상인데요. 심장 초음파를 보시면은 이제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로 구성되어 있고, 우심방, 우심실이 상대적으로 예. 우심방, 우심실이 상대적으로 좌심방, 좌심실에서 비해서 상당히 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우심방과 좌심방 사이에 하얗게 보이는 게 이제 심방 중격인데 여기에 일부가 결손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이제 혈액이 흘러가면서 지금 우심방, 우심실이 다 커져 있는 상태인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실제 심장 영상입니다. 이 환자는 23개월이긴 하지만 성장이 매우 더디고 호흡기 감염이 너무 심하고 엑스에서 심부전이 상당히 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른 나이인 23개월의 치료를 결정하게 됐고요. 시술 영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심장에 우심방과 좌심방 사이에 구멍이 있었고 이 구멍을 통해서 풍선을 집어넣었고요. 이 풍선을 통해서 심장의 심방 중격 결선층의 크기를 측정하게 됩니다. 측정한 이후에 거기에 맞는 적절한 사이즈의 기구를 결정을 하게 되고 그 기구를 좌심방과 우심방 사이에 걸쳐서 넣게 됩니다. 넣은 다음에는 이 기구가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밀고 당기면서 안정적인 걸 확인하게 되고요. 잘 확인됐다라고 판단되면은 연결 부위를 끄는 다음에 기구가 심장에 잘 안착하게 도와주게 됩니다. 시술한 이후의 초음파 영상을 보시게 되는데요. 시술한 이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우심방, 우심실이 다시 정상화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심방 중격결선증을 통해서 새던 혈액이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증상이 없는데 성인기에서 꼭 치료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간간히 들어옵니다. 실제 성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검진에 발견돼서 방문을 하시게 되는데 자기는 여태까지 잘 살았는데 꼭 치료해야 되나?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환자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는 2012년에 67세의 나이로 이제 방문하셨는데요. 우연히 발견된 심방 중격결선증으로 오셨습니다. 환자분은 별 증상이 없다고 하셨고 초음파에서는 심방 중격결선이 확인됐었는데 모양이 시술에 제일 적합한 모양이었습니다. 따라서 시술 치료를 권고해 드렸는데 환자분은 이제 시술 받기 싫다, 조금 자기 괜찮은 것 같아 지켜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는데요. 2015년 3년 지나 다시 오셨는데 이때가 이제 70세셨습니다. 이때 보시면 환자는 약간 힘들다고 하셨고 엑스레이 보시게 되면은 심장이 약간 커져 있고 폐 우열도 약간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 역시 치료를 받길 거부하셨고요. 다시 7년 지나서 즉 처음에 오신 걸 기준으로 해서 한 10년 정도 지나서 다시 방문하셨는데 엑스레이 보시면 상당히 심장이 많이 커져 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분 가족들이 같이 방문하셨는데 환자분 가족분들 말씀으로는 환자분이 걸어다니는 걸 좀 힘들어한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제가 이제 환자분의 검사를 해보니까 양쪽 하지가 다 심하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초음파를 비교해보면 좋겠는데요. 2012년에 지금 처음에 왔을 때 초음파는 우심방, 우심실이 많이 커져 있지 않았습니다. 새는 양도 많지 않았고 3천반 판막 역류라는 것도 심하지 않았었는데 2022년에 찍은 초음파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우심방, 우심실이 상당히 커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3천반 판막 역류증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그 정도가 매우 심한 상태셨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이제 환자분이 가족분들이 같이 오셨기 때문에 치료를 진행하실 수 있었고요. 치료 전과 치료 후에 엑스레이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 심장 크기가 많이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었고 폐 우열도 많이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치료 후 엑스레이 초음파를 보시게 되면은 커졌던 우심방, 우심실은 다 작아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아까 심하게 보였던 판막 역류증도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거는 이제 동맥간 개전증인데요. 동맥간 개전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래 태아 시절에는 대동맥과 폐동맥 사이의 연결인 동맥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동맥관이 태아 순환에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 출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막히게 됩니다. 이 막히게 되는데 이게 출생 후에 막히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를 동맥관 기존증이라고 하게 되는 거고요. 이럴 경우에는 대동맥의 피가 폐동맥으로 새면서 폐 부담을 증가시키게 되고 결국은 순차적으로 좌심장에도 과부하를 유발하게 됩니다. 환자들은 증상으로는 이제 숨참, 호흡곤란, 신비대, 성장지형을 나타내게 되고요. 점점 진행하면서 좌심부전이라든지 승모판 역류증, 폐고혈압 등을 유발하게 되고 다행인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시술로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 동맥강요증의 시술 영상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대동맥에서 이제 조영제를 쏴서 대동맥 형태를 보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깔때기 모양의 혈관 같은 걸 통해서 폐동맥으로 혈액이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깔때기 같은 구조가 동맥관 기준증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코르크 마개와 비슷하게 생긴 기구를 이용해서 막게 되면은 이제 위치가 막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잘 막힌지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문제가 없다 싶으면 기구를 띄게 되고 기구를 잘 막은 다음에 영상을 보시게 되면 앞과 다르게 대동맥으로만 혈액이 흘러가는 걸 볼 수 있고 폐동맥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환은 이제 심실중격교선증이라고 하는 질환인데요. 심실중격교선증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의 좌심실과 우심실 사이에 심실중격이 있는데 여기에 결손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혈액이 가야 되는데 그 일부가 우심실을 거쳐 폐동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폐의 과부하를 유발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은 좌심장으로 가게 돼서 좌심장에 대한 부담도 증가시키게 되게 됩니다. 역시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겠지만 대부분 숨참, 호흡곤란, 수유곤란, 성장지연, 신비대 등을 나타나게 되는데 신생아 시기부터 증상이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수술 치료가 표준 치료이기 때문에 빠르게 치료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막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막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크기가 감소되거나 심장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약물을 쓰면서 경과를 보다가 필요한 환자에서 일부 환자에서는 시술 치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 환자는 5세 된 환자인데요. 원래 신생아 시기 때부터 저의 외래에 다니던 환자분이셨는데 신생아 시기엔 증상이 좀 있으셔서 약물 치료를 하였고 한 5, 6개월 정도 지나면서부터 증상이 완화돼서 약을 중단을 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5세까지는 더 이상 이제 큰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상태였고 심장 부담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어서 보호자분과 상의를 해서 치료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조영제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좌심실에서 이 검은색이 혈액이 지나가는 걸 보는데요.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혈액이 지나가는 것인데 일부 심실중격교선증이 여기에 있게 되고 심실중격교선증을 통해서 우심실로 혈액이 넘어가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허벅지를 통해서 기구를 넣게 되는데 이 기구를 넣고 보면은 넣은 상태에서 다시 좌심실 조영술을 해보게 되면은 혈액이 넘어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에 이제 이 연결부위 다시 끊게 되고요. 끊은 다음에 치료가 끝난 상태인데 다시 조용을 해보게 되면은 거의 넘어가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살짝 넘어가는 게 보이는데 이런 약간 새는 것들은 바로 몇 시간 지나면 바로 막히게 됩니다. 다음 환자는 조금 안타까운 케이스였는데요. 52세 된 환자분이셨습니다. 실제로 제 외래 오시기 전에 이분은 조금 다른 문제가 있었었는데 어릴 때 심실중격교선증이라는 진단을 받으셨는데 여러 사정황 때문에 이제 치료 못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살고 계셨다가 2년 전쯤에 갑자기 심실중격교선증의 합병증인 심내막염이라는 게 발생을 했습니다. 심내막염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 안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세균이 혈액을 통해서 심장 안으로 들어와서 염증이 모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 염증이 전신으로 번지면서 여러 장기의 합병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전신으로 염증이 번지면서 폐혈증이라는 합병증을 유발하셨고 또한 동시에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급성 심부전까지 유발하셨습니다. 다행인 것은 환자분이 잘 치료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치료받은 이후에 이제 근본 원인이 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근본 원인은 심실중격교선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제 외래 방문하셨고요. 아까 비슷하게 허벅지 통해서 관을 집어넣고 기구를 심실중격교선 잘 막은 상태고요. 막은 상태에서
잘 막힌 걸 확인한 다음에 기구 연결을 끊었습니다. 계속 이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초음파를 보게 되어 있는데요. 초음파 상황에서 잘 막힌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다른 합병증이 없는 걸 확인하고 시술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심실중격근성증은 현재까지는 표준 치료는 수술입니다. 하지만 이제 근성부 심실중격근성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심실중격근성증이 다 근육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부 시술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요. 다만 외국에서는 많은 심실중격근성증 환자에서 수술뿐만 아니고 시술도 시행을 하고 있고 시술한 성적도 매우 좋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술에 비해서 시술은 심장 내부에 전기가 흘러가는데 그 전기가 차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완전 방식 차단이라고 하는데 완전 방식 차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요하게 되고 또한 심실중격근성증 주변에 있는 삼천판 판막 및 대동맥 판막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 전에 정밀한 검사를 해야 되고 시술 중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시술은 수술에 비해서 회복이 상당히 빠르고요. 허벅지 주사 말고는 이제 상처가 눈에 없고요. 입원 기간도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상당히 경미한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에서는 2020년부터는 이제 보험 급여가 적용돼서 수술에 비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경제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치료를 결정하기 전에 장점과 단점을 잘 살펴보시고 경험이 풍부한 의사와 면담을 통해서 치료를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동맥 축착증인데요. 대동맥 축착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신 혈액순환을 담당하는 대동맥의 일부가 좁아지면서 전신으로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신생아 시기에 발견될 경우에는 대부분 증상이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쇼크에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빠르게 수술적 치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영유아기나 특히 청소년기 이후에는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고혈압이라든지 운동 시 호흡곤란 아니면 다리에 쥐가 나는 듯한 증상으로 검사를 하다가 발견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좌심실 기능 부전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환자는 이제 17세 환자분이셨는데 고혈압이 있어서 검사 중이었습니다. 근데 검사를 하다 보니까 복부 대동맥 쪽으로 혈액 가는 게 원활하지 않은 게 확인이 되었고요. 이에 대해서 대동맥 검사 좀 더 추가로 해보고 있었는데 초음파 영상에서 보시면은 대동맥 일부가 매우 좁아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혈액이 잘 못 지나가면서 심한 압력이 걸리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술 전에 먼저 CT를 찍어봤더니 대동맥 중간 부위가 매우 짤룩하게 좁아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술적 치료도 가능하지만은 저희는 이제 시술적 치료를 하기로 결정을 했었고 시술 들어가서 영상을 촬영해 보았는데 이 까만색 조영제를 이용해서 혈관의 모양을 살펴보게 되면은 대동맥 중간 부위가 매우 좁아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곳을 타겟으로 해서 철망을 집어넣어서 대동맥을 넓히는 시술을 하고 있는데요. 대동맥 축착증에는 이제 철망을 넣게 되는데 보통 이제 자가 확장형 철망을 넣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풍선 확장형 철망을 넣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선택한 것은 이제 자가 확장형 철망을 넣는데요. 자가 확장형 철망은 이 좁은 부위를 천천히 넓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술한 이후의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아까에 비해서 상당히 넓어진 대동맥을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좁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추적 관찰을 해보게 되면은 엑스레이상에서 좁았던 부분이 확인되고 있고 이건 시술 직후입니다. 또 CT에서도 역시 매우 좁은 부분이 확인되는데 한 달 뒤에 다시 엑스레이와 CT를 찍어봤더니 좁았던 스텐트가 다 넓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좁았던 부분도 스텐트에서 완전히 다 넓혀진 걸 CT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폐동맥 판막 삽입술인데요. 선천성 심장병 중에서는 우심실에서 폐동맥으로 나가는 우심실 유출호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병의 경과에 따라서 폐동맥 판막을 새로 삽입하거나 교체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활로시 사증이라는 병입니다. 활로시 사증은 보통 어렸을 때 수술받게 되어 있는데 수술한 이후에 환자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특히 청소년기나 성인기에서 폐동맥 판막 역류나 협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판막이 없어 역류가 심한 경우, 즉 그걸 폐동맥 판막 역류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폐동맥에서 다시 우심실로 혈액이 돌아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러할 경우는 우심실이 늘어나게 되면서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부정맥이 발생하면서 환자가 갑작스럽게 나빠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우심실이 좁거나 협착이 심한 경우에는 우심실에서 폐로 피를 충분히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가 힘들어하고요. 또한 우심실 자체도 압력의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어서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때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환자는 22세 된 환자분이신데요. 어렸을 때 활로시사증후 수술을 받았던 환자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폐동맥 판막 역류증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이로 인해서 우심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조영제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우심실에서 폐동맥으로 혈액이 갔었는데 그 혈액이 일부가 다 뒤로 빠지면서 우심실이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풍선 등을 이용해서 폐동맥의 크기 등을 측정을 해보고요. 또한 이제 폐동맥 부분에 있어야 할 관상동맥이라는 혈관인데 여기 혈관이 눌리면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이 폐동맥 판박을 넣을 때 관상동맥이 눌리지 않는지 테스트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 테스트까지 진행을 해보고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게 되면은 시술을 직접 진행하게 됩니다. 이 영상은 이제 베슬 내비게이터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요. 시술 전에 먼저 환자한테 CT를 찍게 되는데 그 CT를 이용해서 가상 이미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 가상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시술 중에 이용하게 되는 건데, 이 시술 중에 폐동맥 판막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모든 시술은 적절한 크기에 적절한 모양의 기구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정확한 위치에 기구를 넣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정확한 위치에 넣기 위해서는 환자에게 조영제라는 걸 넣으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위치를 파악을 하고 모양을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영제를 많이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또한 방사선 피폭량이라는 게 증가됩니다. 또한 조영제를 많이 쓰게 되면은 콩팥균이 떨어지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고 시술 시간도 길어지게 됩니다. 이때 쓸 수 있는 게 이게 지금 보여드리는 베슬 내비게이터 시스템인데요. 이 베슬 내비게이터 시스템을 쓰게 되면은 조영제 사용량이라든지 방사선 피폭량을 대폭 줄일 수가 있고 시술 시간도 상당히 줄일 수 있으면서 시술 정확도는 동시에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시술 이후 영상인데, 아까는 폐동맥에서 조영제를 쐈을 경우에 그 조영제가 다 우심실로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판막이 있어서 다 폐동맥을 앞으로 쭉쭉 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우심실에서 조영제를 써봤더니 역시 잘 넘어가고 판막 기능이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이제 삼천판 판막 삽입술인데요. 삼천판 판막이라고 하는 거는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위치하는 삼천판 판막으로서 우심실 기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엡스타인 기형과 같은 일부 심장병에서는 삼천판 판막의 모양과 기능이 매우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인공 판막 등을 넣고 지켜보는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인공 판막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지나면서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 이로 인해서 다시 판막을 바꿔야 할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삼천판 판막 삽입술인데요. 현재 북미 국가와 유럽에서만 좀 임상 허가를 받고 쓰는 상태이긴 한데요. 국내에서는 아직 허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영상은 좀 예외적인 케이스인데요. 그 국내에서 제가 처음으로 해봤던 케이스인데, 이 환자는 아까 말씀드린 엡스타인 기형으로 20대 때 수술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30대쯤 됐더니 15년도 지나면서 판막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셨고 판막 역류증이 매우 심해서 다시 재수술을 받으셔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환자분하고 저하고 이제 나름 신뢰가 좀 많이 쌓인 상태여서 시술 치료를 해보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고요. 그랬더니 환자분과 보호자분이 이제 치료 받아보시겠다라고 해서 동의를 하셨고,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인 영상에서 보시면은 우심실에서 조영제를 쏴서 원래는 이제 인공 판막 쪽으로 빠지지 말고 다 폐동맥으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인공 판막 쪽으로 다 역류증이 심하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허벅지 쪽을 통해서 인공 판막을 지금 제가 삽입을 하는 걸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판막을 삽입한 이후에 다시 조영제를 써봤더니 조영제가 조금만 새고 거의 넘어가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시술이 잘 끝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뭐 여태까지 많은 선천성 심장병에 제가 중재 시술을 보여드리긴 했는데 현재까지 선천성 심장병의 표준 치료는 개용술입니다. 하지만 많은 의학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점점 더 많은 질환에서 중재 시술을 이용한 비수술적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고, 다만 이게 모든 환자에서 모든 질환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 질환의 특성 그리고 해부학적 형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중재 시술은 장점과 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치료를 결정하기 전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것도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선천성 심장병으로 한 번 시술을 받은 이후에 더 이상 치료 없이 외래만 다니면 되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이제 가능한 병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병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동맥간계존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끝날 수 있고요. 근데 아까 처음에 보였던 심방죽격증 같은 경우도 역시 경과만 관찰하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마지막에 초반에 보여드렸던 77세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상당히 늦었잖아요. 치료가 늦다 보니까 막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환자가 다른 합병증이 온지 계속 관찰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치료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면은 지인 아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생후 한 달도 안 된 아이가 자꾸 숨이 가빠 보여서 젖 먹다가 쉽게 지치고 검사를 해보니 심장에 작은 구멍이 있었고 피가 너무 많이 흐른다라고 했다. 이런 경우엔 꼭 수술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약으로 좋아할 수 있는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생후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숨이 차다, 구멍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게 되면 제일 가능성이 높은 질환은 물론 제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지만은 아마 심실중격근성증이나 아니면 동맥관 개방증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표준 치료는 수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이 약물 치료를 해서 시간을 끌어가면서 자연 경과가 바뀌는지 경과를 관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심실중격근성증 환자들의 타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50% 정도는 자연 폐쇄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나머지 50% 중에서 25% 정도는 수술 치료를 결국 해야 되고, 나머지 25%는 수술 치료는 하지 않지만 막히지도 않고 중간에 어정쩡하게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밖에 안 됐다고 하시면 수술 자체가 많이 위험하진 않지만 먼저 약물 치료를 해보고 약에 대한 반응을 평가한 다음에 치료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임신 중에 초음파에서 구멍이 보인다고 했는데 출산 직전에 검사에서 구멍이 더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더 다치는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실중격근성증, 지금 아까 말씀드린 심실중격근성증 같은 경우에는 자연 폐쇄율이 꽤 높은 편이고 실제로 태아 초음파에서 심실중격근성증 크기가 한 10mm, 1cm 정도죠. 1cm가 넘었던 환자가 출생 직후에 거의 다 막혔던 케이스도 왕왕 봤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막혔을 가능성이 많긴 하지만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게 되면은 초음파를 봐서 확인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막힐 가능성은 있습니다. 생후 1개월 아이가 청색증이 자꾸 재발한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청색증이 일단은 이제 오늘 제가 하고 있는 게 심장병이니까 청색증이 신생아한테 있으면 그게 심장 질환일 가능성이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심장 초음파를 먼저 보시는 게 좋겠고요. 심장 초음파에서 이상이 아니다라고 판단되게 되면은 그 아이가 청색증이 실제로는 이제 눈으로 보기엔 청색증인데 청색증이 아닌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심장 말고도 호흡 부전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이가 자꾸 숨을 참는 경우도 있습니다. 숨을 참는다는 건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아이들은 이제 아직은 호흡 중추라는 게 발달이 잘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호흡 중추가 미약해서 중간에 숨을 쉬는 걸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호흡 발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는 아이들은 많이 울다가 보면은 숨을 잘 못 쉬게 되죠. 그러면서 청색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청색증의 원인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기하면서 아이가 청색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전 왕왕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보실 거는 심장 전문가를 만나서 이게 심장 질환 가능성인지 확인해 보시고 심장 질환 가능성이 아니다라고 판단되면은 호흡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신경계라든지 다른 이상이 먼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심장병 유전이 흔한가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아까 초반에 제가 이제 선천성 심장병의 원인이 여러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유전적 질환이 있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질환은 유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85% 이상의 환자에서 원인을 모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10%에서 15% 정도의 환자만이 원인을 알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심방축교순증, 동맥간 개존증, 그다음에 심실중격증 이런 게 제일 많은 질환들인데 많은 경우에 원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심장병에 있거나 이제 자기가 심장병에 있으면은 가족들한테 또는 자식들한테 매우 미안해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에 너무 부담을 받을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병 중에서 다운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심장병이 연결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말고는 크게 유전이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으로는 제가 선천성 심장병 때문에 아스피린을 먹고 있는데 귀를 뚫어도 되나요? 라고 말씀하셨네요. 이뻐지기 위해서 귀를 뚫는 건 좋죠. 근데 이제 심장병 때문에 아스피린 먹는다. 그 상황이 어떤지 먼저 봐야 되는데 아스피린 자체는 먼저 귀를 뚫게 되면 피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아스피린 중단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에 앞서서 선천성 심장병이 있게 되면은 그렇게 피가 나는 치료나 시술을 할 경우에 심내막염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 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내막염 발생인 가능성인지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에 대해서는 이제 남아있는 병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질문은 어릴 때 선천성 심장병 수술 받은 성인이 경구 피임약을 복용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말씀하셨네요. 근데 선천성 심장병이 어떤 거냐에 따라 달라지겠는데 심장병이 아까 말씀드린 단순 심장병이다 라고 판단되면은 경구 피임약 복용하는 것은 거의 문제가 당연히 없습니다. 복잡 심장병이라 할지라도 경구 피임약 복용하는 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경구 피임약일 경우 먹게 될 경우에는 간혹가다 혈전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혈전이 유발되면 위험한 병이 따로 있긴 하거든요. 그런 경우를 파악하는 게 1번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고도가 높은 나라에 사는 분들이 심장질환이 더 잘 생기나요? 라는 얘기가 있네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해외 진료 좀 많이 나가는데요. 몽골이라든지 다른 미얀마, 캄보디아 그런데 또 얼마 전에는 네팔까지 가봤었는데 그쪽에는 더 심한 건 아닌데 산소가 부족합니다. 높기 때문에 당의 대기압이 낮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한데 그래서 증상이 상당히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색증 등 상당히 심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더 심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인종 간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알기로는 뚜렷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 질문은 2000판 대동맥 판막 진단을 받았는데요.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는 질병인가요? 라고 하셨고 남자라고 하셨는데요. 2000판 대동맥 판막은 실제 선천성 심장병 중에서 가장 흔한 게 무엇이냐라고 질문하게 되면은 대답은 2000판 대동맥 판막입니다. 그런데 이엽성 대동맥 판막이라는 표현 저는 더 많이 쓰는데 이엽성 대동맥 판막은 증상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증상이 없이 쭉 지내시다가 성인기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많고요. 심한 경우에 이제 성인이 아니고 소아기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 외래 이엽성 대동맥 판막 환자가 3-4분 정도 지나가셨는데 이분 다 수술 안 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 이엽성일지라도 판막 기능이 정상이시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 문제가 전혀 없으세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수술하시는 게 아닌데 판막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판막 기능 때문에 좌심실 기능이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또는 판막 기능과 동반돼서 대동맥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다음 질문은
선천성 심장병이 있는 경우에 아이들 발달이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질문하셨는데 선천성 심장병이 있는 경우에 성장 지연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제 심장병을 제가 이제 단순 심장병, 그다음에 복잡 심장병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단순 심장병 환자들이 제 외래에 오면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게 이 아이는 운동 선수가 되고 뭐 공부 잘하면은 뭐 석박사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게 합니다. 그렇게 뭐 단순 심장병들은 발달과 성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복잡 심장병이 있는 경우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아까 유전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유전이 동반된 심장 질환이 있긴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약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